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또 내셔서 여러분들이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신다고 오셨는데,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졸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복습하시는 거고, 모르는 거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또 이 강의가 9개, 3일 9개 강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앞부분을 안 듣고 뒷부분만 강의를 들으면 조금 잘리겠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게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저를 알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대강 알았습니다. 저를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뜻한 바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국세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는 세무직을 따로 안 뽑았어요. 그냥 전 국가행정부처를 3,500명을 뽑아서 막 이렇게 나눠줄 때예요. 배부할 때. 근데 운이 좋게 국세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세금 일을 합니다. 79년부터 했으니까 7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도 세금이 어렵습니다. 특히 또 상속증여세는 제가 실무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조사도 많이 해봤고, 수표 추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세무사 개업해서도 상속증여세 업무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또 전문가, 세무사나 또는 세무공무원들이 보는 상속증여세 전문 서적에 그 공동 저자로 참여해서 집필도 해보고 이랬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일반인들이 어려운 거 다 알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은 그냥 모르면 돼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예. 배가 아픈데 혼자 어떻게 된장물,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된장물 이렇게 물에 풀어서 그냥 마시면 나은다고 그랬죠. 지금은 의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모르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여기저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쉽게 알기 쉬운 상속증여세, 해피텍스 컨설턴트. 이거 닉네임을 지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써먹는 건데, 이름이 괜찮나요? 네. 해피텍스라는 게, 행복한 세금이라는 게 있나.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3억을 내면서도 그냥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누가 세금 3억 내면서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나라에 내는 돈이니까 이게 딱 받아들이고 내는 거하고, 이거 억울해 죽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똑같이 3억을 내는데 어차피 내면서,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과정에서 동영상 이 강의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 억울한 세금은 안 내야 되겠다. 의외로 억울한 세금 내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억울한 세금을 냈는데 억울하게 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좀 있을까?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세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나오는 그 책자 이런 데 보면 절세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국세청은 맨날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세금 내지 말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절세 방법 찾을 수 있으면 찾자. 그 두 가지 모토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9교시 동안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불편해서 옷을 벗고 좀 하겠습니다. 네, 9교시 우선 1강부터 9강까지 대강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굳이 상속세 증여세 한다면서 무슨 법의 개념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법이라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알으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그 다음에 상속 관련 민법 내용,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나눠 갔지? 저 막내가 계속 촉새기는데 도장 찍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민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강하고 3강이 상속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뭘 빼주고 뭐 세금은 어느 정도 내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4강, 5강, 6강, 7강까지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가 훨씬 많네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뭐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국세 통계 자료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국세청 또는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세 통계 자료를 쳐보시면 파일로 된 국세 통계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1년에 상속세를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이 몇 명인가? 몇 명이 몇 명? 뭐 7천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상속세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12, 3만 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중과제도 이런 거 시행되니까 또 증여세가 아주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는 또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또 범위도 넓고 그래서 증여세 4강. 그 다음에 8강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 빌딩이 얼마짜리냐. 이 옆에 공인중개사의 뭐 박 소장님한테 공인중개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100억 간다고 그러고 저기는 여기 주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90억 간다고 그러고 또 저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은 110억 간다고 그러고 공시지가는 80억인데 세금을 뭘로 매기냐 그런 거를 세법에서는 재산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재산평가 기준금액을 정하는 거죠. 기준금액이 정해야 무슨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준금액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9강에서 마지막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 어떤 경우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겁나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국세청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과세 정보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 수상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국세청이나 여기서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9강 강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우선 법의 개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증여 차이, 상속은 누가 받나요? 어떻게 나누는가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신세대라도 그래도 법이라는 한문은 아시겠죠? 아무리 신세대지만 저희 세대에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가 한문이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한글로 써놓고 배웠어요. 한문 없어진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든 자, 법이라는 게 크게 써볼까요? 크게 쓰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삼수변 물수자라고 그러죠. 이거는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다. 이게 옛날 중국말이잖아요. 중국말.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예. 그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고 상식이에요. 진리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진리고 상식이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모타 펌프, 고성능 모타 펌프를 만들어 갖고 지하 6층에서도 물을 품어 올려. 이러니까 이제 법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여기다 뭐 ET를 쓰든지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상식만 갖고 판단하지 못할 법들이 많아요. 특히 세법에서는 그런 법이 다 있어. 너무했네. 이런 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상식대로 규정해 있는 법은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법은 상식이냐? 상식. 물론 그렇다. 자, 법을 몰라서 잘못했어. 법을 몰라서 세법에서
2년간 보유하다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 잘못해서 2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하루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날짜 계산하는 걸 내가 몰라서 그랬다니까. 어떻게? 구제해줘요? 말아요? 그렇죠. 아주 어렵죠.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하루 그거 정말 너무 억울하다. 구제해주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틀 늦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이틀도 구제해줄까? 그럼 3일 늦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일 늦은 사람은? 한 달 늦은 사람은? 이래서 법은 딱 자르면 자르는 거예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세법은 이래요. 세법은. 그런데 무슨 뭐 형사 사건 무슨 범죄, 죄가 되는 뭐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딱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불쌍하네. 그래서 소위 정상 참자. 그래서 형을 가볍게 할 수도 있죠. 형을.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구제 방법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것은 구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법에도 온정은 있는가? 온정은 있는가? 자, 온정 있다고 그랬죠? 방금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참 그 정상이 참작이 된다. 그러면 뭐 형을 징역 1년을 해야 될 것을 뭐 벌금 50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정을 했어. 그러면 세법에도 온정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세금 시간이니까 세법에도. 물론 세무 공무원들이 사실 판단이라는 그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뭐 아주 나쁘게 해서 뭐 세금을 탈세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부모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죠. 누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 악의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세무 공무원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이거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어필을 하면 또 온정이 통할 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악법도 법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예. 그리고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예. 그래서 법을 몰라서 못했다. 이런 것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응? 예. 내 상식을 넓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일을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법의 제정 개정 과정, 이것도 뭐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끝에 가서 말씀. 자,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죠. 이러이러한 법을 개정하겠다. 또는 새로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그러죠. 바꾸는 걸 개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뭐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데서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끝이냐? 아니. 정부로 또 보내, 정부로 보내면 대통령님이 또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3번 두들겨야 돼. 그래야 공포해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거 다 기자실이에요. 막 발표를 해요. 뭐 다음 달부터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엄청 크게 뭐 정부에서 뭘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다른 글씨는 엄청 커요. 근데 이거는 예정이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 예정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조금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어진 게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실 때 내가 관심 있는 법이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법과 세금인데요. 세법과 세금. 네.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뭔가요?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예. 탈세는 세금을 적게 내고 난 뒤에 반드시 뒤탈이 나는 거예요. 뒤탈이 나는 거. 뒤탈을 뭐예요? 유식한 얘기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예. 추징. 이게 뒤탈이죠. 예. 나는 절세한다고 했는데 추징을 당하면 그건 절세가 아니에요. 탈세지. 네. 그런데 절세는 뭐예요? 절대로 뒤탈이 안 나는 거예요. 절세는 절대로 뒤탈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 절세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절세하세요. 합리적으로. 예, 절세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절세하고 탈세를 혼용해서 써요. 사실은 탈세를 하면서 나는 절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일반인들도 내가 지금 절세를 하고 있는지 탈세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의 한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세법에 어떻게 다 규정을 하나요? 세법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규정을. 네. 그래서 세법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고, 부자들은 잘도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왜 잘 빠져나가나요? 부자들은 예, 그냥 잘 빠져나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고문하는 뭐 회장님 같은 분은 저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죠. 저하고 골프를 한번 치시려면 한 달 전부터 응? 김 대표 언제 시간 돼? 아이 운동 좀 한번 나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골프 치는 시간만 5시간이에요. 5시간. 그런데 뭐 왔다 갔다 밥 먹고 하면 완전히 개인 교수잖아요. 그날은 그분들은 그냥 나 혼자 1대1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를 하는 거예요. 절세.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물론 부자들도 탈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이 그렇게 그냥 막 소위 그냥 용감하게 그렇게 탈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반드시 사전에 항상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상식을 넓혀가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금의 기능. 세금의 기능은 첫째가 국가 재정 조달이죠. 재정 수입. 나라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수적으로는 정책적인 기능도 하죠. 세금을 갖고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또는 금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시행,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목적이에요. 왜? 무슨 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아파트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 세금을 지금 쓰는 거예요. 세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자식 고액 과외 시켰다고 아버지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어.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예. 우리 자식 어떻게 좀 잘 가르쳐서 어디 좋은 학교 좀 보내보려고 과외를 시켰는데 고액 과외 시켰다고 아버지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뭐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그런저런 그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은 뭐 본래 기능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책적인 수단으로서는 좀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게 세금이 만능인가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법이 뭐 조금 정리가 되셨죠? 네.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속하고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여기서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세를. 상속이 뭐냐? 상속. 여러분들이 상속 그러면 상속. 옛날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남, 호주 상속. 그래서 그냥 장남이 최고야. 장남, 장손, 장남. 예. 상속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관련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권리는 뭐예요? 정해재산. 의무는 뭐예요? 부의재산. 빚이에요, 빚. 예. 우리는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 빚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 상속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당연히 빚도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빚은 놔두고 재산만 상속받아요?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줄 쓴 사람은 줄을 잘 섰죠. 재산은 100억인데 빚은 20억. 응? 예.
근데 이렇게 줄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재산은 20억인데 빚은 30억. 이런 경우 줄 잘못 쓴 거죠. 네. 최소한 이렇게라도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승계받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줄을 잘못 쓴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 10억 상속받으려고 그랬더니 빚을 30억 상속받으래요. 누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또 몰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렇지만은 일신에 전속되는 것. 그러면 제가 세무사인데 우리 아들한테 세무사 자격을 물려줄 수 있냐? 이런 건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아들한테 딸한테 변호사 자격을 물려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시간도 나오겠지만 상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증여. 상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인의 사망 또는 이제 사망 이외에도 뭐 인정상여라든지 실종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하고 똑같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유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이 사망, 돌아가셔야 된다. 상속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나는 이 빌딩을 너한테 줄게.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그걸 승낙이라고 그러죠. 예. 줄 사람이 준다고 하고 받을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승낙하면 드디어 증여가 성립하는 거예요. 증여는 대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표님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요. 빨리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막 그래요. 그 사모님은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고 계신 거죠. 혼동을 안 했으면 뭐예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가셨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아니겠죠. 네, 그 말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증여는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증여고 세법에 오면 이 증여 말고 증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뭔가 재산이 막 자식들한테 넘어갔어. 이득이 될 만한 게 막 넘어갔어. 이런 경우에 세금 매기겠다 하는 게 세법에 와서 증여는 이제 범위가 많이 넓어지는 거죠. 이건 증여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순입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을 놔두고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을 누구가 나눠 가질 것이냐. 그 누구를 정하는 것을 상속인이라고 그래요. 네. 상속인은 조건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기준이에요. 돌아가신 분 기준.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또 나누는 거예요. 직계 비속은 자녀 또 직계 비속은 원래 손자 손녀까지도 가능하죠. 예,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볼 필요가 없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는 있는데 직계 비속이 없는데 그러면 시어른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시어른과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다만 이제 직계 비속도 아들도 딸도 없는데 시어른도 안 계셔. 이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예.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예. 이게 무자식 상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직계 비속은 본래부터 없거나 결혼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야 돼.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 그리고 거기에 며느리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건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요.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해. 대습상속. 대신해서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자,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냥 직계 비속 자식들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죠. 이 경우는. 예, 자식들만. 그런데 자식도 없어.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당연히 부모님 받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셔.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사촌이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는 국가가 가져가. 국가가. 주의하실 부분.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20년을 30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도 여기서는 배우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최근친. 직계비속이니까 이제 내 뭐 아들, 딸을 얘기하는 거죠. 야, 아들, 딸도 없고 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 밑에 이제 손자, 손녀로 넘어가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태아.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5개월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출생해서 생존하면 태아도 자녀로서, 직계비속으로서 한몫 먹는 거예요. 예, 가져간다. 그 다음에 입양도 이쪽에 양자로 오면 이쪽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시고,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모서자 관계. 정모서자 관계는 원래 본처가 있는데 또 새엄마, 작은엄마한테서 난 자녀하고 이 큰엄마하고 피가 안 섞였죠. 예. 계모 또 그 자 관계, 계모자 관계도 피가 안 섞였죠. 그래서 양자 관계가 아니면 피가 안 섞이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안 졸고 계신 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그 절차인데요. 상속 절차인데, 유언에 의해서 상속할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을 할 수도 있고, 대습 상속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유언은 조심해야 돼. 유언. 왜냐하면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언은 손으로 써도 되고, 공증을 받아도 되고, 녹음을 해도 되고, 비밀 증서로 해도 되고, 내가 말을 해서 누가 받아 써도 되고, 예. 증인이 다 필요한데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필, 예, 불필요, 예, 자필 유언 증서는, 예. 자필 유언 증서는 잘 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다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이죠, 그게. 날짜, 주소, 성명, 자서 스스로 쓰고, 날인, 도장 찍어야 돼. 언론에 보도된 얘기는 제가 이런 강의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Y대학교 재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다 모셨는데 갑자기 Y대학교 재단 사무처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나오더니 얼마나 슬픔이 크십니까? 뭐 조금 위로하는 듯 하더니 띡 종이 안에 내놓더니 아버님께서 저희 학교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자식들 모아놓고 너희들 다 그래도 집을 갖고 있든지 저를 갖고 있든지 그래도 이만큼 사니 내가 뜻한 바 있어서 이 재산 얼마 안 되지만 Y대학 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죠.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모여놓고 그렇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놔두고 가세요. 또 뭐 그 자녀들 주변에 변호사님 없겠어요? 뭐 친구, 후배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무슨 대학교 재단에서 무슨 아버지 재산을 다 그 유증을 했다고 유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 팩스 한번 보내봐. 한 장이잖아. 한 장이야. 팩스 보내봐. 그래, 팩스 보냈어. 5분도 안 돼서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 야야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재산 안 줘도 돼. 장난치지 마. 임마. 지금 누구 염장 지르고 있어.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정말이야. 안 줘도 돼. 어떻게 됐냐?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도장을 안 찍었어. 도장을 안 찍었어. 도장을. 왜?
유언이 유서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유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그 재산은 하나도 안 줬어. 그 재단에 하나도 안 줬어요. 예, 우리가 다 가졌어. 자식들이. 예,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엄격하다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자서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써라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다 이거 워딩을 하잖아요. 워딩도 뭐 상관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소나 성명, 그러니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뭐 날인을 하면, 네, 어떻든 굉장히 엄격하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상속 절차예요. 아까 재산 상속 받을 사람 다 정해졌죠. 다 정해졌어. 이제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가질까 이거예요. 어떻게 재산? 가위바위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안 되죠. 네. 자, 대강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꼭 여기 일정하지는 않아요. 대강의 순서는 첫 번째, 상속 포기할 사람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 포기는 3개월 내에 법원에다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 아까 1, 2, 3, 4 했죠. 후순위 상속인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빚이 많아서 나만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손자 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포기를, 형제 자매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한정승인 제도라는 게 있어. 한정승인 제도. 아버지 재산이 10억이고 채무가 30억이니 아버지 재산 10억 범위 내에서 빚 10억만 상속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1순위 상속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줘야 밑으로 대대로 내려가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특별수익분 차감해야 된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 보여서 미리 증여받아서 재산 챙겨놓은 거. 예. 그 다음에 기여분 우선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우리 그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피상속인은 재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모으는 과정 또는 지키는 과정에 공이 현저히 큰 자녀,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을 기여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기여분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아 그래 누나가 아버지 그 장사하시는데 맨날 같이 나가서 아버지는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맨날 막걸리 잡수고 친구들하고 바둑만 뛰고 장기만 뛰고 그랬는데 누나가 장사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거 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누나가 반 가져 인정해주고 나머지 반 갖고 우리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거죠. 예. 인정이 되면 뭐 협의에 의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협의가 잘 되나요? 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협의가 잘 될 거예요. 예. 인정이 안 되면 법원에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 또 가야 돼. 예.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버지 재산 유지 증가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상속인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특별히 부양한 사람 단순히 부모님 모시는 정도만 갖고는 안 돼. 예, 모시는 정도만 갖고는 안 돼요. 예, 남보다 특별히 부양한 사람 그것까지도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나요? 언론에 보도된 사례인데 실제 뭐 자녀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거의 뭐 좀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혀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 이분들이 기가 막히니까 입양을 들였어요. 양자를 들였는데 이 양자하고 이 양 며느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웃들이 보니까 정말 이건 친자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이 자녀들이 우르르 와서 장례 다 모시더니 이 양자도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입양도 자녀.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하고 같이 야 양자 이리 와봐 우리 재산 나눠 갖자. 어떻게 나눠 가죠 이제? 예.
n분의 1로 우리 3남매인데 너 있으니까 4남매니까 4분의 1씩 나눠 갖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내몰라라 하더니 이 재산에 눈이 멀어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세요. 서로. 그러다가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 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관님들은 법관 중에서도 더 존경받는 분들만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예, 대법관님들이 들인지 아니면 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판단하시기를 특별히 부양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양자의 지분, 이 재산 중에서 이 양자가 가져갈 특별히 기업은 요거 빼고 나머지 요 부분만 갖고 각자 4분의 1, 다시 또 이 양자도 1이 오는 거죠. 4분의 1 나눠 가져라. 이러한 판결이 있었죠. 네. 그런 걸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 다른 사람처럼 모시는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친자식들이 돌보지도 않는데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부모를 모시면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는다. 근데 기여분을 협의를 해주면 좋은데 협의 안 해주면 우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 소송에 의해서 한다. 그 다음에 유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가 이제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은 아까 정해진 상속인들끼리 만장일치로 나누겠다라면 어떻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아니면 이거는 두 사람, 이거는 세 사람 이렇게 나눠 갖자. 부동산은 아들이 갖고 현금은 딸이 갖자. 뭐 어떻게 나눠 가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 한 사람은 하나도 안 가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뭐 증여세, 양도세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예. 어차피 이 협의 분할이라는 거는 아버지 재산 정해졌는데 이걸 한 사람이 가질 건지 두 사람이 가질 건지 각각 나눠 가질 건지 뭐 물건별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거는 증여세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재산 관리하는데. 네. 만장일치 잘 되죠. 만장일치. 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잘 돼.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돼. 만장일치가. 셋째가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야. 형은 그동안에 뭐 결혼할 때도 그러고 뭐 우리는 집도 안 사줬는데 결혼할 때 형 집 사주고 뭐 작은 형은 뭐 유학 가서 뭐 하고 그랬잖아. 나는 못 받았잖아. 나는 더 줘. 그 형들이 알았어 너 더 가져. 그리고 도장 찍으면 되죠. 근데 도장 찍어주나요? 그 형들이? 여러분 주변의 형들은 도장 찍어주지. 근데 제 주변의 형들은 도장 잘 안 찍어줘. 네, 도장을 잘 안 찍어요. 예, 안 찍어. 그럼 어떻게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이 가야 돼. 법정 상속. 법대로 하자. 법대로는 너무 쉬워요. 법대로는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으면은 1.5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1.5, 아들은 1, 딸도 1 이거 다 더해요. 그러면은 전체 재산 또는 채무가 3.5분의 어머니는 1.5, 3.5분의 1, 3.5분의 1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법정 상속이에요. 그런데 법정 상속은 모든 재산에 세 사람 이름이 이 비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재산에.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가 많이 불편하겠죠. 관리가. 협의를 하면 이쪽 서초동에 있는 빌딩은 큰아들 주고 역삼동에 있는 빌딩은 어머니 주고 뭐 양재동에 말죽거리에 있는 빌딩은 막내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모든 재산에 세 사람 이름이 이 비율대로 다 올라간다. 법정 상속이. 그래도 뭐 법대로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법대로만 해도. 법대로. 자, 아버지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이 있어. 근데 녹음기를 끝까지 다 들어봐도 셋째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셋째에 대해서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잖아요. 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가 그렇게 아버지 눈 밖에 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에요? 지 책임 100%?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어쩌다 났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또 안 따라온 거. 응?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속 썩었겠어요, 부모님이. 이거 네 책임 50%야, 이거. 네 책임 50%. 그러지만 셋째가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예. 이거 아버지 책임 50% 있다. 아버지 책임 50%. 네가 잘못한 거 50% 이거는 네가 감수해. 그런데 아버지 책임 50% 이것까지 나한테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도 안 준다고 알고 돌아가셨어. 저 세상으로 가셨지만 셋째는 자기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른은 제 강의를 안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으면 어차피 법정 지분의 절반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분을 계산을 해갖고 그게 21억 나온다. 그러면 내가 유언을 하기를 21억 9,859만 원 정도를 셋째한테 주노라. 이렇게 유언을 해야죠. 어차피 21억은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셋째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유언장 다 녹음기 틀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도 막내라고 가시는 길에 셋째를 배려하셨구나. 이런 놈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더 서럽게 울어. 이제 이걸 알면.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 예. 효자가 되는 3단계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버지 수의를 다 입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 덮을 때. 예, 1단계. 2단계. 그 모습마저도 이제 마지막 관뚜껑 덮을 때. 3단계. 관 모습마저도 마지막. 장지에 가서 땅 속에다가 이제 하고 흙이 타해서 관이 안 보일 때. 예. 셋째가 효자 되는 3단계. 전제가 뭐예요? 절반 이상을 준다고 유언을 남겼을 때. 유류분 제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녀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 근데 형제 자매로 가거나 직계 존속으로 가면 법정 지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1교시 1강 강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상속이라는 것이 이런 법이구나, 상속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구나, 또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2교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